제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잔지 거의 매일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 제 와이프가 되신 분의 가족이 우리가 이번에 군부 독재를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돼서 저희 주변 친구들, 그다음에 지인들 다 지금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되신 분의 가족이 또한 CDM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사분입니다. 교사분이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군부에서 명당을 이제 발표를 했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딱 그냥 나와 있어서 지금 수배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다 침범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이 혹시 미얀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미얀마에 여행이라든가 한번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셨나요? 양곤이요. 양곤이요? 저도 양곤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2007년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은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제가 왜 한국에 왔느냐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가장 현명한 답은 우리 2007년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얀마라고 여러분이 이제 들었을 때 혹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불교 국가라고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불교로 국교로 만들어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 다양한 민족들 135개 정도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영국 시민지로 우리가 지배를 당했습니다. 영국 시민지로 우리가 100년 가까이 지배를 당했다가 1941년에 일본이 또한 우리 미얀마에 들어와서 또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배를 했기 때문에 미얀마가 영국 시민지 또한 일본의 시민지도 또한 같이 당했던 그런 추억보다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135개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1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주로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 통치를 했을 때 주로 뭐를 했냐면요, 소수 민족들과 광학족들 간에 이제 조금 독립적인 어떤 통치를 했었습니다. 광학족들에는요 주로 이제 중심부 보면 이제 양곤, 그 다음에 만달레이 그런 중심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식민지를 당하면서 영국 식민지가 뭐를 했냐면요, 이제 중심부를 굉장히 집중적이고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치를 했었고요. 다른 이제 산맥이라든가 시안족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특별 대우를 많이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심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지하자원도 많았고 또한 이제 운송이라든가 그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통제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100년 동안 미얀마는 이제 범마 쪽들한테 약간 억압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까이인족, 친족, 문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 민족들은 범마 이제 영국 식민지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대우가 그 다음에 이제 범마 쪽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위치에 좀 있었다라는 그런
뭐 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막족과 다른 민족들의 싸움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싸움 중에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영구 식민지 때 그런 차별적인 어떤 통치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지하 자원이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안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깨인족, 약하인족 이렇게 있는데 그런 민족들을 보면은요. 자치권을 계속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영구 식민지를 받았을 때도 영국이 그런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자치권을 다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런 소수 민족들이 자기 자치권을 가지고 그 자기 지역을 잘 통치를 했었습니다. 통치를 했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영구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을 때도 사실은 버마 쪽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도를 해서 독립을 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소수 민족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이라든가 우리가 연방 제도를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소수 민족들과의 어떤 그런 화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사실 이제 소수 민족들과의 버마족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웅산 수치 아세요?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가 아웅산 장군입니다. 아웅산 장군이 1941년에 일본 그 장교의 어떤 도움으로 일본에 이제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일본 군을 데리고 우리가 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영국군을 또 물리치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독립 운동가로 우리나라 독립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1941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국군을 물리쳤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너희들 도와서 우리가 영국군을 우리가 물리쳐줄게, 우리가 나중에 독립시켜줄게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가 또다시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또 전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아웅산 그 장군이 영국에 다시 또 연락을 취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웅산 그 장군이 1948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영국이 독립의 조건을 뭐를 했냐면 소수 민족들과의 화해를 해라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소수 민족들과의 다민족 회담을 하는 삔롱 회담을 우리가 했었고요. 1947년에 삔롱 회담을 했었고 그 삔롱 회담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버마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도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요. 아웅산 장군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1947년에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 헌법이 연방제도라는 이제 개념을 기반을 해서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우리가 아웅산 장군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삔롱 회담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요. 소수민족과의 우리가 그 버마족 사람들과. 근데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아웅산 장군이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1947년 헌법을 기반을 해서 그 회담을 기반을 해서 이 소수 민족들과 버마족들 간에 합의를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된 겁니다. 무산이 되면서 이 아웅산 장군을 암살을 했던 사람도 버마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 사람들은 이제 버마 쪽에서는 이제 아웅산 장군이 지금 없어지니까 이 아웅산 장군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연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실행이라든가 그죠? 삔롱 회담으로서의 약속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48년부터 이제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간 정부에다가 연반 제도를 만들기를 계속 이제 토구를 했었지만 이 아웅산 장군과 함께 그때 암살을 당했던 이 사람들 중에
소수민족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요, 우리 미얀마의 중앙 정부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중앙 우리가 버마족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마족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모든 저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앙산 장군의 암살과 함께 모든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저기 우리가 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중앙 정부가 이 소수민족들을 요구하는 뭐 연방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불신이 이렇게 낳게 됐지만, 이 중간 정부, 버마족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중간 정부는 소수민족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한 이제 화해와 불신을 또 해소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1950년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1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받으면서, 영국이 우리나라를 지배받으면서 이제 지배를 하면서 우리가 지하자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우리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루비, 뭐 우리가 목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하자원들을 뭐 영국 식민지 때 영국이 그거를 채굴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야마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까지 영국 식민지 때 만들었던 이제 그 건물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국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역, 기차역이 그 영국 때 만든 역입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 식민지 때 우리나라가 사회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1948년 이후에 1950년대에는 우리가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살 생산을 많이 하고 살 수출도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 1950년대 전쟁 때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또 수출을 하고 또 기여를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1950년은 제 아버지가 잘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1948년 이후 전에 했던 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수민족들과의 버마족들 간의 이제 갈등,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중간 정부에게 연방 제도를 요구에 대해서 중간 정부가 아무런 그런 반응과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주로 이제 하는 까이엔 쪽이라든가 문족이라든가 샨족들이 무장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영역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는 이제 소수민족과 이 중간 정부, 버마군에 대해서 버마군 간의 갈등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거 말씀, 혹시 이분 누구시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 독재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름이 네이윈입니다. 네이윈. 그죠? 이 네이윈은 1962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버마 그 군과 소수민족들 간의 어떤 갈등, 또 이 버마군의 소수민족들한테 어떤 이 마을을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의 이 폭행, 폭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조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소수민족들이 자기의 사람과 그다음 문화와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 제도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해결을 못했으니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지금 우리 그 장군이 지금 메인 아웃라인, 우리가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비슷한 맥락으로 나라가 지금 비상 상태에 있다. 지금 나라가 지금 그 중간 정부의 반란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버마시 저기 사회주의로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분이 1962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냐면요, 여기서 버마식 사회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마화를 하는 겁니다. 버마화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버마화를 한다는 게 자체가. 미얀마가 반만만 있는 거 아닙니다. 135개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반마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정체를 펼쳐가지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공장들, 그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영국 시민직 때 그 인도로부터 이미 온 인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경제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머시 사회주의라는 정체를 펼치면서 이 내윈 장군이 인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추방을 시켜가지고 인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권들을 이렇게 버마 쪽으로 이제 다시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국가, 모든 개개인의 어떤 재산, 자산을 모든 국유화를 하면서 이제 중간 통제, 중간 계획을 하면서 모든 이제 국가가 모든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으로 사회주의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BSP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개혁당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반마화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그때 사회주의 개혁단을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경제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대체 전략이라는 게 해가지고 수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폐쇄 경제를 했었던 겁니다. 폐쇄 경제를 했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아주 경제 성과가 보면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이제 내쫓아다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8년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내윈 장군이 2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미얀마가 195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잘 살았던 국가에서 최민 국가로 위반대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1985년쯤 되니까 미얀마가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그러니까 공적 원조 기금 있지 않습니까? ODA라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제 사회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금인데 그거를 우리가 IMF 국제통화기구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은 IMF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국가가 정말 우선 최빈 국가에 의하면이 이 기금을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채가 거기 한 40억 정도 될 겁니다. 4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한 거의 40배 정도. 이 내윈 장군이 우리나라를 독재를 하기 전보다 부채가 거의 한 40배, 50배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잘 통용됐던 지폐를 갑자기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회수했던 이유도 굉장히 웃깁니다. 그때 그 군사 장관이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장관들이 사실은 혹시 점수 알아요? 점술? 미신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도 통용 지폐였던 지폐를 회수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IMF로부터 이제 기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통용 지폐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새로운 지폐를 이제 찍어서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지폐를 이렇게 회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5, 35, 그러니까 25Z, 우리나라 화폐가 짜트예요, 짜트. 25Z, 35Z를 다 회수하고 45Z, 90Z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45도 합상하면 9, 90도 합상하면 9.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은 그때 어떤 미신적인 얘기하자면 국자가 들어가야 군사정권이 오래오래 이 나라를 통치를 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사용했던 25Z, 35Z 그런 것들 다 폐지해갖고 45, 95 그런 화폐를 또 이제 찍어서 또 그때 또 이제 통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저는 양공 출신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소수민족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양곡, 그러니까 대도시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교육이든 일자리든 이렇게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가 썼던 화폐가 무용지물이 된 거겠습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그런 과정에 1988년 8월 8일에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주화 항쟁이. 그때 민주화 항쟁은 지금 여러분이 미얀마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화 항쟁은 다릅니다. 지금 민주화 항쟁은 우리가 2020년 작년 11월 8일에 앙산수치가 이끈 NLD가 압선을 했는데도 그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체제, 우리가 문민 정부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 총선을 치렀고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걸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는 군사 독재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체제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냐? 그때는 우리가 사람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결핍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88년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통영 집회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때 BSPP라는 그 계획당, 이 정당이죠. 그 정당의 아들이 그 동네 커피숍에서 그 커피를 먹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티벨이랑 싸움이 났는데 그때 그 사회주의 BSPP 계획당의 아들은 풀려났고 나머지 이제 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풀려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이 BSPP 1988년 8월 8일 그때 민주화 항쟁입니다. 자, 근데 그때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실패를 했었고요. 제가 약간 요약을 한 겁니다.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88 항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때 지금 올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얀마에서 지금도 항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층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때 당시에 소수민족의 어떤 소수민족 군이라든가 그런 정부를 반정부 군들이 이런 88 항쟁에 일체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때는 소수민족 입장에서 보는 이제 88 항쟁은 이 반마 쪽 사람들의 어떤 권력 싸움이다 라고 바라본 거죠. 권력 싸움이다 바라본 거죠. 88 올림픽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88 올림픽 이제 대한민국이죠. 88 항쟁 때는 그때 반마 쪽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벌어진 어떤 민주화 항쟁이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반마 쪽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관을 잡았을 때 우리를 또다시 이제 소수민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의 군들이 이 88 항쟁 때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제 이 항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이제 끝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엉산수치 여사가 미얀마의 자기의 엄마 병문안으로 와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엉산수치 여사가 이끈 민족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민주 활동을 계속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이런 대규모 시위로 나라가 엄청 시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옆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국가법 질서 회복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소망 장군이 다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때 송무왕 장군이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정치가 뭐 내외인 장군에 대해서 이제 불만,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생화골 그런 이 대중의 어떤 분노와 대중의 어떤 불만을 풀어주려고 달래주기 위해서 그 정책이었죠. 그거를 믿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화로 갑시다. 그래서 앙산수지 여사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민주 NLD단으로 또 이제 결선을 하면서 이제 소수민주들과의 또 화해로 이제 이런 전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 항쟁이 앞으로 우리가 앙산수지 여사가 들어오기 이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그 항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한 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도시 중심부에서 다른 이제 뭐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그때 당시에 반마족 사람들이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반마군에 의해서 많이 희생당하고 많이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런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겁니다. 1988년대. 왜냐하면 그때 주로는 이제 만달레이, 양곤이라는 주요 도시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학생 운동가들이 군부의 어떤 그 폭력이라든가 체포에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가 소수민족들 사는 지역에 도망갔다가 소수민족들의 지금 그동안에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사실 범어족 사람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3천여 명의 정도의 학생, 3천여 명의 운동원들이 뭐 3천여 명이었습니다. 최소. 그때는 외신들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천여 명의 운동가들이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국가법 질서위원회는요, 말 그대로 지금 혼란 시기에 이 국가를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민주주의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당이에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시 민주주의 아니면 뭐 연방제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9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또 다시 독재를 한 겁니다. 1990년대 그래서 이제 이 손흥 장군이 앙산수지 여사에게 하는 얘기가 1999년에 총선을 치러줄게요. 총선 결과를 우리가 민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권례를 이양해줄게라는 그 약속을 해가지고 1999년에 앙산수지 여사가 미얀마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총선을 치렀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앙산수지 여사가 이끈 그죠? NLD가 압승했었습니다. 압승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부정선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웅산 수치 여사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모든 게 준비가 덜 됐다. 이 상태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이런 핑계로 다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태용시키고 그 손망 장군이 처음에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총선을 치러가지고 이 총선 결과를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1999년에 총선을 한 결과 이 결과를 또 인정하지 않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일으킨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일으킨 다음에 이때부터 지금 미얀마 현재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보고 있는 우리 군부 독재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NLD에 대해서 제재가 시작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민주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냥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계속 그때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도 가태연금을 여러 번 이제 풀었다가 들어갔다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 군부도 우리는 이렇게 나라 통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민주주의로 갑시다라고 이제 민중을 조금 더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1990그때는 99년이니까 1992년부터 뭘 하시냐면요. 민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영화. 1962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몰수를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군부 독재라면서 다 이제 정부가 다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뭘 하냐면요, 민영화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인 겁니다. 민영화라고 말을 보기 좋거든요. 근데 민영화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이렇게 TV든 뭐 언론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민아웃라인 저기 총사령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지주회사입니다. 이 지주회사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이때 탄생한 거예요. 1990년대. 이때 탄생한 겁니다. 근데 뭐 미얀마에서는 이제 민영화를 시키겠다 하니까 민간인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몰수했던 기업들을 우리가 자산을 이전해주거나 이렇게 민영화 시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솔직히 이때부터는 이제 방어화를 하면서 이제 이 군사가 군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친인척, 그 다음에 지배각조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을 다 나눠준 겁니다. 이 나눠주기 위해서 그때 만든 법들이 많았어요. 법들이. 여러분이 뭐 이제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9년부터 1994년까지 만든 법만 거의 10개 넘어요. 국경기업법, 회사법, 보험법, 외국인 투자법 다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을 자기 친인척들, 그 다음에 군부 관련 세력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들이 정경유착이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물론 군부가 직접 관리하는 이 기업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UNH라 해가지고 NEC.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저기 TV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지금 보일 겁니다. 민아웃라인 지금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총사령관이 거기서도 지금 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경제 지주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뭐 군부는 이게 군부라는 명분으로 이게 뭐 활동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 군부가 관련된 세력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재벌 기업들이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얀마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늘 보이는 것들 다 여기 이 기업들이랑 관련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한 90%입니다. 거의 다 90%예요. 거의 다 90%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저기 군부가 자기 친인척들, 군부 관련된 세력들한테 이 기업들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조 기반 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 친인척들 관련된 군부 세력을 나눠주다 보니까 군부 세력들이 뭘 하냐면요, 부가가치 없지만 현공화가 하기 쉬운 기업들, 현공화하기 쉬운 사업들을 뛰어든 겁니다. 주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옥이라든가 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틱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비싸요. 틱이는 뭐냐면 이제 선박을 할 때 쓰는 이제 물에 강한 나무예요. 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틱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옥,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지하정원, 집약적인 사업들을 계속 뛰어든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호텔업, 도소매, 이런 사업이니까 현금화가 하기 쉽고, 현금화하기 쉽고 유동성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주로 뛰어든 거예요. 부가가치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연근에 끝났습니다만은 이 어떤 장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의 아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요, 자동차 수입 허가증이 있어요. 허가증을 팔아요. 계속 팔고 다녀요. 그때는 그러니까 관세가 거의 200%예요. 1,000만 원짜리 차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 되고, 거기서 이제 내국세, 교육세, 다 하면은 이제 3,500이 되고.
그러면서 그 현금화가 하기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이제 군부 관련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업이라든가, 그죠?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러면서 이 군부는 그때부터 엄청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앙산수지 여사는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1985년 쯤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가태연금이 되면서 뭐 1999년에 아내가 아웃을 불구하고 가태연금 시켜주고 시키고 1995년에 석방하게 됩니다. 가태연금에서. 근데 여기서 석방하게 되는데 1995년 이후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따시라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아웅산수지 여사를 굉장히 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웅산수지 여사가 하는 민주화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요, 소수 민족과의 화해요. 같이 뭔가를 협력하는 일입니다. 협력하는 일이죠. 협력해서 소수 민족들의 정당으로 협력해가지고 좀 연방 제도를 만드는 일을 계속 이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태연금 석방하자마자 뭘 하냐면요, 소수 민족들 지역으로 다 갑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군부 독재는 아웅산수지 여사가 다른 소수 민족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민주 그 어떤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가고요. 아웅산수지 여사는 이제 NLD 당과 거기 소수민족 당들을 같이 그 합세를 해서 이 군부 독재를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이 군부는 굉장히 아웅산수지 여사가 양곤에 있습니다. 양곤에 자기 주택에 나오자마자 가서 이제 민주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온갖 모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민주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군부 관련 테러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가서 이제 습격을 한다거나 그럼 뭔가를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군사 독재 관련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은 군사들이 이렇게 하면 야 너희 저기 이런 관련 지역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거나 너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웅산수지 여사는 그동안에 이제 가태연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계속 이 딴시의 저기 통치부터 계속 석방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03년부터 우리가 2003년부터 뭐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분이 퀸입니다. 이분이 1988 저기 항쟁대 학생 운동가들 제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88 올림픽 때 우리가 팀이 되었고 2000년대 우리가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제 다시 가태연금을 되면서 그때 뭐를 했냐면요. 이분이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이 뭐냐면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를 발표한 거죠. 그 단계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번에 2021년에 문제가 되었던 2008 헌법이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죠. 이분이 그때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발표해가지고 2008년에 헌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때 우리가 계획이 이게 된 거죠. 그때부터 2003년부터. 그때 2003년부터 이제 민주화로 로드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이 사실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계속 이제 경제 제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웅산수지 여사를 가태연금을 시키면 그때부터 또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서방 세계에서 미얀마를 제재를 할 때마다 미얀마 군부가 뭘 했냐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중국이죠, 중국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중국 손을 잡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싱가포르라든가 아시안 국가들과의 동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어떤 이렇게 뭘 일을 해야 되니까 수출이든 수입이든 뭔가 외화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아시안 회방국들과의 동독한 관계를 형성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된 거죠. 제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걸 아세요? 이게 석유관입니다. 여기 라카인 저기 이 슈에자스라는 게 가스 석유관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대우하고 포스코 같이 협상해가지고 2004, 5년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4, 5년부터 중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의 저기 서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서 이 엄청 길죠. 거기 쿤민까지 원난성까지 가는 이제 성분을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해서 2014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천연가스들이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가 헌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는 건데 2007년에 또 다른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6년에 우리가 물가가 40%까지 올라가고요. 문제는 2007년에 석유가 폭등이 됩니다. 폭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폭등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가를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화고래 우리가 그때 2007년 제가 한국에 나온 겁니다. 2007년에 아직 기억이 납니다만은 2007년쯤 되니까요. 우리가 88 저기 항쟁이 끝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오는 것보다 일단 생계가 어려우니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거기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샤프란 혁명 때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활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박호구라는 게 있습니다. 박호구가 그때 그런 시위를 하면서 한 명이 승려가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를 건드리면 안 되죠. 불교가 그냥 승려를 건드려야 되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야 되고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승려가 열심들이 반정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샤프란이라는 자체가 스님이 있는 가사를 얘기합니다. 가사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항쟁이다. 근데 그때는 10명 정도 죽었다, 10명 정도 숨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00명 정도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기자가 한 명 총 맞고 숨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07년에 우리가 그런 사프란 혁명이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프란 혁명에서 우리가 이 땡생 지금 2015년에 민간 정부의 어떤 대통령으로 나왔던 땡생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민주 항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권이 바뀌어요. 정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잠재라고 한 거죠. 잠재라고 한 거고 그때 문제는 뭐냐면 2008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을 우리가 만들려는 거죠. 2008년 헌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25%의 국회의 의석을 군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성공 없이 25%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런 헌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2008년에. 근데 2008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에 뭐가 있었죠? 나르게스. 혹시 나르게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태풍입니다. 태풍으로 미얀마에서 거의 1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150만 명의 비zem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4월달, 5월달이었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군부는 관력의 눈이 몰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25%라는 게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2007년, 2008년에 군부의 독재와 그다음에 민주화의 어떤 열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양 세계에서도 계속 이제 엉산수치 여사를 척박해달라 욕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뭐가 터졌죠? 2008년에 이게 나라에서 터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구호용품이라든가 구호 자문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부는 13명이 죽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구호용품만 받겠다.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겠다. 비자도 내주지 않고 승인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한 7개의 시군구가 7개의 도시가 그때 거의 한 8대 타고 될 정도로 에어바디입니다. 에어바디. 우리 여러분이 에어바디 아시고 모르겠지만 에어바디는 연마의 밥통이에요. 밥통. 에어바디는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 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살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강탈한 겁니다. 이 태풍이 강탈한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곤이랑도 가까워요. 양곤이랑도.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투표를 강행한 겁니다. 강행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2008년 헌법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군부는 25%의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모르겠지만 자 여기 2020년 11월 8일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있죠? 통합 단결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2011년에 군부가 드디어 민간 정관에게 정관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관을 왜 이해했을까요? 2008년에 자기가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5%가 국회에서 군부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뭐 민간 정관에게 우리가 권력을 이해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2008년에 우리가 그 국민 투표를 강행해서 2008년 헌법 만들어가지고 이 군부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킨 다음에 2011년에 총선을 이제 2011년 여기 또 있었죠? 2010년에 총선을 치러가지고 NLD 없어요. 그때는 이번 NLD가 아웃사이드 여사가 이건 NLD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NLD 정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또 제정했고요. 선거법 제정, 그 다음에 정당등록법 제정 다 해가지고 NLD 정당들이 정당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11월 8일에 우리가 총선을 이제 치렀고요. 총선 치렀지만 이 2008 헌법에서 우리가 25%의 군사 장관들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었고요.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LD가 압승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시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군부가 뭐를 하시냐면 이제 부정선거를 외쳤고요. 부정선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선거가 이루어진 후에 주장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9월에 유권자 명단을 공개를 해서 우리가 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이제 나중에 2021년 1월에 와서 이제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후에 민주적인 선거를 해가지고 정관을 이해해주겠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옛날에 했던 거랑.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산업은행 직원들, 그 다음에 의사부터, 그죠? 간호사, 이거는 의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아니에요. 이게 법조인. 그 다음에 교사, 대학 교직원부터 이제 국가철도 직원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TDM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지금 민주 운동에서 조금 제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X, Y, Z의 그 연합이에요. X, Y, Z 연합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연합이죠. X, Y, Z 연합이 무엇이냐면 X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저는 Y 세대고요. 지금 뭐 2000년대는 이제 Z 세대인데 Z 세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제 정부를 투표로 뽑은 경험이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부 쿠데타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가 굉장히 이제 자기의 자유권을 자기 기본권을 이제 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항쟁을 앞장서고 있는 세대입니다. Y 세대는 주로 외국에 지금 나와 있고 자금력이 조금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게 목소리를 내주고 저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부도 좀 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 그 청년연대도 좀 우리가 결성을 해서 그런 자금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X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세대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대들 경험과 Y세대의 자금력 그 다음에 Z세대의 이번에 우리가 한쟁에 대해서 우리가 투신 그러니까 우리는 용감함 이런 이 세대에 대한 어떤 연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항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항쟁을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1988년, 2000년에 없었던 뭐가 있었냐면 이제 SNS 있습니다.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그런 통합을 굉장히 잘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중간매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부의 청사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거기 다 보시면 이제 아주 나이가 어린 이제 아이들이고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17살, 뭐 19살. 여기는 이제 아까 제린다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굉장히 활동은 적극적으로 했던 소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88명이 공식적으로 숨졌습니다. 288명이. 그래서 영국이 가장 지금 많이 희생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만달레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몽유아, 그 다음에 민샤.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재밌는 거 아닙니다만은 여기 암자가 있죠. 암자 보이시죠? 암자가 우리 지금 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명언하의 암자입니다. 명언하의 암자죠. 민이니까 명언하의 자기 이름도 암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저기 미신적으로 암자가 시작하는 도시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가 하면은 이 군부는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웃기냐? 참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팹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뭐 많이 써봐자 뭐 19살, 20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동네에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이신데 총살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알이 다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간인 아니에요. 군부인데 민간인 척하면서 투입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부상자를 치료했던 요원들입니다. 요원들을까지 지금 차별적으로 지금 폭행하고 또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받은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위대에 투입되는 군부 세력들입니다. 민간인들이죠. 이게 그냥 수감자들이에요.
수감자들을 대거 풀어가지고 거기 실내에 투입을 해서 여기 다 가지고 있죠. 영장 다 가지고 있고 예, 다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트랩으로 해가지고 수감자들이에요. 이 조조 사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이 첫 사망자입니다. 예. 여기 죄송합니다만 이번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입은 여자예요. 오, 맞았죠? 맞았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재미삼아 총 쏘고 있습니다. 재미로. 그래서 이제 양고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R2P를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R2P가 들어오려면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부독재의 지금 사기를 저하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우리가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나라의 임신정부를 조금 이제 지지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정부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임신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임신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금이 미얀마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활발하게 또 그 발언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저기서 주관을 갈 수 있도록 이제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트낸이고요. 그래서 이건 미얀마 유엔 특사 사사 박사를 이번에 임명을 했고요. 이게 우리 임시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유엔 주재지사 우쩌모튼, 그러니까 사실 우쩌모튼이라는 분이 군부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엔 회의에서 자기는 군부가 아니라 임신정부를 내가 지지를 한다라는 세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임신정부 쪽으로 이제 넘어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쪽, 그러니까 친쪽에서 이제 오신 박사인데 그 박사분은 이제 미얀마 사태를 전담을 해가지고 유엔이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신정부의 어떤 유엔 특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이 항쟁을 일어나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금입니다. 자금, 돈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지 판매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단당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조그마한 이게 핸드폰이라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역할을 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시민 불법적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항쟁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항쟁 열사들이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40, 50대 어린친들도 40, 50대 사람도 많이 지금 숨졌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신정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하루 빠른 인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없으면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개개인이 한 일을 해야, 개개인이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는 이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무기와 그 다음에 이 군력을 충원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조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의료용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옆에 미술했지만 군부가 이번에 우리가 화폐 유통을 어렵게 해서 식량과 정보를 차단하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미얀마 군부에다가 식량을 계속 지금 공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국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군부 체제입니다. 태국도.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또한 중간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관광 산업,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제 태국에게 국제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태국도 사실은 군부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 태국이 군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또 이제 식량과 어떤 자금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한 이야기만 제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미얀마 역사가 이제 1, 2년도 아니고 그죠? 1, 2년도 아니고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시간 내에 다 모든 걸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번 항쟁을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긴장되고 설레는 소식이 험악해서 잠도 못 주무시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광주 항쟁이라든지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듣는 순간 내내 전율이 일어나네요. 1시간가량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미얀마의 그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두루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사의 질곡이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후진국을 식민화하고 영국과 특히 이 경우는 영국과 일본이 그랬고 수탈을 하고 수탈을 당한 그 역사 가운데 이어진 역사가 군부 독재가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허울 하에서 1기, 2기, 3기가 진행됐고 지금 현재 4기 집권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정선거라는 명목을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뒷부분 사실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갔지만 빨리 지나가도 우리가 금방 의미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288명이 현재 희생되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인정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소회 어떤 형태든지 좋습니다. 손을 들고 간략하게 소속과 성함 얘기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미얀마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한국이 그냥 지지를 한다는 정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미얀마에 진출하면서 국영 사업을 좀 했었고 아까 가스가 안 보여주셨던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그 군부에 들어가서 군부를 도와주고 있는 것에 있다고 늘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기업을 가서 하는 게 문제냐 중동도 그런 정도인데 수준을 포함하고 사회주의 정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는 문제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국가에 가서 어떤 기업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느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것이 직접적으로 군부에 흘러가고 그 미얀마의 군부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포스코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일단 생기고요. 예. 그게 뭐 저희가 한국에서 볼 때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도 뭐 미얀마를 지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최근 뭐 이게 역사를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로힝야족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로힝야족에서도 뭐 지금 군사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한다는 어찌 보면은 잘 모르지만 그런 약간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왜 궁금하냐면 이게 미얀마가 그 이후에 뭐 어떤 지금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좋은 그림이 그러니까 독립이라기보다 그 군사 정부를 물리치는 난 다음에 사회 상황에 대한 어떤 좋은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그 해묵은 어떤 로힝야족 그 민족 갈등 그런 것들 지금 어떤 화해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거가 포함해서 어떤 좋은 그 사회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미국과 중국 이런 관계도 속에 있고 해서 이게 그냥 그런 상관없이 그냥 미국 예를 들어서 그 군부가 이기면 중국과 친해지는 거고 군부가 지면 미국과 친해지고 이런 걸까 아니면 그런 다른 어떤 상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포스코가 그때 미얀마에 포스코가 대우랑 같이 합작해서 들어왔을 때요.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포스코에는 아무런 그런 선택관이 없었어요. 이제 말씀드리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9년부터 이제 뭐 경제 지주 회사부터 그런 큰 대기업들이 뭐 지하자원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그런 것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독점하고 있었고 주로 이제 그런 지하자원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하는 사업에서는요. 그런 군부가 기술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 시설도 다 납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외국인 직접 투자법을 만들면서 뭐를 했냐면은요 또 이제 그 외국인 대기업들이 이 군에 있는 이 군부와 합작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죠.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기업을 지금 군부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합작을 하려면은, 그죠? 군부와 합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합작으로, 제가 보니 70-30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프로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70-30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무런 이제 우리가 돈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그게 우리가 그 포스코와 대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포스코와 대우, 그 다음에 군부, 그 다음에 중국 이 세 개의 어떤 모든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한테 우리가 어떻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포스코 입장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로힝자 문제를 이번에 제가 가장 마음이 뿌듯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거죠. X, Y, Z가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한 번도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버마족 사람들이 저는 양공 출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양공에 있는 버마족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어떤 저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군부의 밍아웃라인, 이번에 군부 독재를 하는 밍아웃라인이 지금 양곤에서 양곤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로힝자들한테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한테 다 했던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군부가 아닙니다. 그냥 테러리스트입니다. 돈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를 푹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다 가져가고 그런 그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보면 이제 그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피부 색깔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그죠? 그 다음에 민족 상관없이 다 이 단합적으로 항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부는 이미 졌습니다. 군부가 군부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NLD 그러니까 버마 쪽들이 많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과 소수민주들 당과의 협력을 계속 이제 차단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 협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소수민주들과의 버마족들의 모든 소수민주들 간의 단합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MBC 이충의 한태규 교수하고 2시간 생방송을 했던 지금 현재 배지를 제작해서 미얀마 민주화를 돕는 한국 모임을 온라인하게 구성해서 배지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김성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미얀마 특히 오늘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주체가 추가하는데 의외로 사학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운데 역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미얀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얀마를 한국이 동반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특수한 사회 제도를 조금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얀마의 투자를 위해서는 그 미얀마의 토지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계신 분들은 중점적으로 이 미얀마에 앞으로 진출하거나 미얀마 협력할 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 포스코 문제를 얘기해서 그런데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나쁜 습성이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얀마는 토지 자체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MIC, 미얀마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라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 거치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땅을 오랫동안 제공한다든가 투자 규모에 따라서 땅의 위치라든가 조건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미얀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외국인을 투자하게 해서 그건 이제 미얀마 국가 땅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미얀마 사람들 손으로 넘어갔는데 그동안 그것을 바로 미얀마 군부가 독식을 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이제 특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학자시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 미얀마 민주화 항쟁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이 로힝가족이 이렇게 소수민족에 있어서 탄압을 받을 때 저희는 이제 언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로힝가족을 소수민족을 탄압한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결국 아웅산 수치 여사는 소수민족들과 일방적으로 갈등하고 있었고
그런 노인야들이라든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는 그 중간 군부에서 그런 걸 다 네네네.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부가 그동안에 이 자기의 그 군부의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합법화하려고 2008년 헌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가 60년 가까이 이런 소수민족들을 우리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아웅산수치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알면 알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끈 당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그때 RCG에 또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발언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사실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러니까 로힝자 탄압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잘못된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실 이제 어떻게 이게 로힝자를 탄압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군부가 소소민족들도 마찬가지고 로힝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지역에서 그런 악랄한 행위, 범법 행위를 2015년에 한 거 아닙니다. 2014년에 한 거 아니고 2017년에 한 거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 오래 해왔습니다. 계속 오래 해왔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015년에 NLD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자기 신분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그냥 노벨 평화상의 신분으로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모든 발언이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기가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60년 동안 방치했던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문민정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 군부가 그동안에 휘지어 놓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소속민족들의 문제들, 갈등 노인자들의 문제들, 그 다음에 경제 문제들, 정치적 문제들, 헌법을 고쳐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끔씩 이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압을 했다. 이런 거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군부를 빨리 물리치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정치 제도로 가야만이 저 또한 마찬가지 저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이제 노인자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모든 소수민족의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일단 IT 대학 소속 이소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CRPH가 임시정부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단체들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X세대와 Y세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Z세대의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니까 CRPH 단체가 없더라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CRPH 단체가 임시정부가 되었을 경우에 Z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항쟁에서 이제 정말 잘 하셨는데, 이번 항쟁에서도 사실 이제 누가 리더가 돼서 우리가 사실 이제 1988년에도 민고나이라는 이제 분이 계셨거든요. 민고나이 민주화 항쟁의 리더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서 뭘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SNS를 통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저희가 지난달 2020년 2월 1일부터 아침에 가면 누군가가 이제 이번 8시에 같이 이렇게 노래를 틀어가지고 항쟁을 하자. 그럼 항쟁을 해요. 여기는 리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 흘러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끌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으로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군부가 그동안에 숨어놓은 어떤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달러 정도 돼요. 15억 달러,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아시죠? 자금을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가 그거를 빼서 이제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돈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로 우리가 끌여서 쓰기 위해서는 그죠? 그거를 만약 ODA도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ODA를 1975년부터 우리나라로 계속 이제 ODA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ODA라는 것이 공적 완조기금이죠. 그런 완조기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임신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그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엑스라인세가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엑스라인 활동은 뒤에서 든든한 어떤 뭔가의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신정부를 우리가 지금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임신정부 성격을 띈 사실 이거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예요. 예, 임신정부 성을 띈 거죠. 근데 이거는 CRPC가 뭐냐면 이제 파리멘트는 국회 연방입니다. 연방 대표위원회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우리는 임신정부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임신정부가 국제사회로 인정을 받게 되면 뭐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나중에 연방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제 이 국민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군사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더라도 임신정부가 있으면 우리가 연방군을 또 결성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임신정부를 뭐 도와달라, 좀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있었던 볼리비아 사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볼리비아가 집행부가 있었고 또 의장이 있었고 양쪽이 갈라져서 서로 그 나라의 정 운영을 주도하려고 갈등했었는데 여기는 CRPH가 연방 대표 의원 이게 이제 이를테면 민주화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임시정부 역할을 그러니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을 투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뽑힌 사람들이 결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임신정부로 이제 우리가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두말하면 우리 유일한 정부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미 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로힝야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에 6년 동안, 아웅산 수치 정부의 6년 동안, 60년 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해결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수치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60년간 쌓였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시간은 부족했지만 수치 정부가 하고 있었던 어떤 계약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대표적인 것이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떤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어떤 수수민족 반군 세력들과의 어떤 연계라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우리 사회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도 이런 군사독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군사독재 정부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외세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느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반민주 세력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어떤 내부적인 쟁점이 되거나 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인 운동, 불복종 운동과 어떤 반군과의 연계라고 하는 운동 방향 그리고 외세에 대한 어떤 중국이겠죠 주로는 반중국이라는 어떤 정책 방향, 운동 방향과 어떤 중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과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좀 이렇게 교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망이랄지 어떤 미얀마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2015년에 앙산수치 여사가 했던 정책들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출 지향 정책이었습니다. 수출 지향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경공업 혹시 아시죠? 경공업 그 수출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수출 전략을 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년 동안에 공부가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경공업 저기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부가가치 수출의 발전, 그 두 가지를 2015년에 사실은 숙지 여사가 그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지금 활성화하게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숙지 여사의 어떤 신분으로 많은 ODA들을 지금 대거 들어왔었습니다. 2005년 동안. 그래서 차관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워진 이 다리도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면 달라 다리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가시면 강남 아시잖아요. 강남이 옛날에 그렇게 미개발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미얀마 그때 앙산수치 여사의 정부가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달라 그 다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 정체들이 굉장히 앙산수치 여사의 입장과 신분을 통해서 많은 어떤 국제적인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5년 동안 사실은 이제 외부적으로 뭐를 했냐면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의 소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소속 민족들과 아까 그 반근들과의 어떤 NLD와의 어떤 연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저희가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인들 공장을 공격한다든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하이다야가 있어요. 거기 하이다야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이 이 하이다야라는 게 지역이 양곤 내에 있거든요. 양곤 내 공업단지입니다. 공업단지. 거기서 중국 업체들이 되게 많이 지금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투입되고 군인이 투입되면서 이 사상자가 발생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제 민주화 항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방어를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군부가 군인들이 이 공장을 일부러 이제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아쉬운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양곤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 군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복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체포를 해야 되냐면요, 이 군부의 그 행정기관들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군부가 시민 불복종 운동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밤낮 상관없이 수색해서 체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가면서 미얀마 학생들이 중국이 대사관 앞에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렇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중국 어떤 감성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개입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미얀마에서는 또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미얀마의 서쪽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채굴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채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입을 엄청 2014년부터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은 미얀마 정치에 대해서의 관심보다 일단은 자기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거에 지금 관심이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이 2002년부터 우리가 그때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 것부터 이제 미얀마와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정치와 뭐 사회, 그다음에 뭐 정치, 사회,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기밀해졌습니다. 기밀해지면서 미얀마에서 중국의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네 보시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업, 식당, 그죠? 뭐 그 시부터 엄청난 많은 돈자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기 투자에 대해서 그거를 좀 방어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됐습니다. 예, 안승태 교수님 질문 두 번째 질문 특히 그 전략에 관한 문제라 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답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 분한테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바로 이어서 우리 성명서 낭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낭독에 대해서는 김성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김성태이자 경북대학교 불어국문학과의 지휘팀이고요. 일단 성명서 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이런 성명서까지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MBC 라디오 방송에서 요즘 김규종과 서상국의 시인의 저녁이라는 프로그램이 저녁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발표를 하신 안투 교수님이 나와서 미얀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김규종 교수님은 노문학과의 교수님인데요.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문학성과 그리고 또 전북대학에 있는 교수들 모임이 국경 풀로 키우면서 이번 얘기를 좀 더 확산시키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역시 이런 미얀마의 민주항쟁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언문도 만들게 됐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제가 읽고 함께 마지막에 세 개의 기조는 제가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제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그 제창가한테 맨 마지막에는 이게 결국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응원이기 때문에 미얀마어로 좀 발음이 좀 엉망이겠지만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천천히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선언문. 오랜 역사 속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해온 미얀마는 우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민주화를 향한 행진에 동참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미래의 희망이 담긴 대열이 흔들리며 미얀마의 선남, 선녀들이 쓰러졌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 무슨 통탄할 통합이고 참혹한 역사의 퇴행이며 가증스러운 업보입니까? 태국 소녀 째씨는 그 웃음과 활기로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전언을 남기고 사라져갔습니다. 무장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년 쏘겠다면 나를 대신 쏘세요라고 외치던 수녀도 무지몽매한 총칼에 맞선 영웅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의 총구는 그들이 지켜야 할 시민의 머리와 가슴을 겨누고 가늠쇠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은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인 모두의 희망이고 전 지구의 민주화를 멸망하는 세계인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 모두 제신입니다. 우리 모두 미얀마의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행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미얀마의 민주화여,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미얀마의 민주화여,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미얀마의 민주화여,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네, 이제 미얀마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롱 아세인피에 뚜아 마파. 알롱 아시피에 또아 마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해외사입니다. 해외사 이후에 방구가 있으니까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좋겠고요. 해외사는 따로 하지 않고 1분간 침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8명을 포함한 과거의 민주항쟁에 희생된, 그리고 현재 희생되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희생될 그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조용하게 침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제가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바로 이로써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같이 연대하고 지원하는 인문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